남들이 봤을 땐 멀쩡하게 그냥 좋은 회사 다니고 높은 연봉 수준을 또래보다는 많이 받으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한국의 이런 부동산 베이스의 경제 구조 속에서는 부모 지원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자산 축적을 오히려 더 못하고, 부모의 지원을 통해서 자산 축적이 더 용이한 이런 사회가 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소득 얼마 이상은 막 부자고 소득 얼마 이하는 가난하고, 이런 해석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택 관련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에서도 입체적으로 그렇게 정책들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소득으로도 분류했지만 자산으로도 분류를 하는데, 소득과 자산을 같이 망라한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는데 이런 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은 점점 이제 소득만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생각에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문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보통 사람의 금융생활 두둥. 얼마 전에 그 신한은행이 4월에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통계들이 있어서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 보통 사람이라는 가상의 이데아적인 인간,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평균을 내다보면 결국 보통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보통 사람 스토리.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월 평균 544만 원을 세후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게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전 기준으로 한 750만 원 정도의 그런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50만 원은 뭐 12개월 곱하면은 평균 한 9,500만 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9천만 원 정도의 그 연소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이라 하고요.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10% 정도 그 세후 소득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분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평균은 544만 원이지만은 소득 기준 5구간, 그러니까 5, 4, 3, 2, 1 이렇게 5개 분위로 나누게 되면은 소득 5분위는 1,085만 원을 세후로 벌어들이거든요. 그리고 4분위는 635만 원. 그래서 사실 4분위랑 5분위 차이가 가장 커요. 가장 크고, 그래서 5분위가 평균 소득이 가장 높다. 그리고 1분위는 여기 195만 원을 벌어들이는 그런 퍼센티지 되겠습니다. 근데 22년, 23년 비교하면은 소득 1분위가 상승률은 가장 크긴 했거든요. 6.6%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가구는 결국 1년에 그 소득이 4%에서 5%대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명목 가격이 유지만 되면은 연에 4에서 5%씩 올라간 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구매력 회복이 나타나요. 이게 한 4, 5년 깔리면은 한 30% 소득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분위마다 조금 달랐었는데 22년, 23년에 좀 유난히 소득 증가율이 좀 컸었네요. 22년, 23년에는 여기 때는 5분위만 늘어났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거고요. 1, 5분위 간 자산 격차는 5.6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출을 뭘로 하고 있느냐? 이 544만 원 중에서 이거를 돈을 어디를 쓰고 있는지 보냐면은 이 중에 276만 원 절반을 소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약 10%, 9.9%인 54만 원 요거를 부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를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비상금인가 봐. 그래서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월 비상금을 누군가 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누가 꼽을 치고 있는지는 그 각 가구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비상금을, 예비자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비자금이 지금 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가전 도구를 버렸는데 거기 막 돈이 들어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51%에 해당하는 소비는 도대체 뭘 쓰고 있냐? 그것도 나눠보면은 결국 식비, 그다음 교통이랑 통신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주택과 관련한 거요. 그 다음에 교육비, 이거에 거의 60% 이상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식비에 정말 많이 써요. 식비의 23%, 4분의 1, 지출의 4분의 1은 그냥 다 식비고요. 교통비랑 통신비가 엄청 커. 나 이거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월에 40만 원씩 평균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자기 세후 소득의 15%가 교통비랑 통신비로 나간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2%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걸로 12.7% 나가고, 교육비로도 10%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44만 원 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여튼 요 퍼센티지, 이 퍼센티지는 소비 기준으로 퍼센티지인데 요거가 자기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 되니까 이걸 나누기 2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꽤 높게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의료비, 여가, 모임, 용돈, 기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5분위, 4분위 구간별로 지출을 어디서 많이 하냐 보면은 결국 월세나 관리비나 공과금 쓰는 거는 큰 변화가 없는데 결국 소득이 높은 구간은 식비를 진짜 많이 쓰더라 이거예요. 식비를 정말 많이 쓰고 결국에는 외식하고 뭐하고 좀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렇게 사 먹는 게 이런 쪽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나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필수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공과금류 지출은 이렇게 분위별로 엄청 큰 차이가 있진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9만 원 쓰나 여기서 40만 원 쓰나 11만 원 차이가 나는 건데 식비는 여긴 44만 원 쓰고 여긴 80만 원 쓰고 여긴 103만 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평균 544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부채 상환은 월에 54만 원, 10% 정도를 부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잡으면은 DSR 한 7%좀 되는 거죠. 우리 가구 전체의 평균 DSR은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 연령대를 반영하다 보니까 대출이 없는 집을 갖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 고연령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출 관련해서는 완전 거의 다 까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평균 부채 DSR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10%는 낸다고 합니다. 근데 부채 상환액도 보면 결국 다 주담대예요. 주담대. 그다음 신용대출, 마통 이 세 개, 자동차 대출 요 네 개가 전체 그 부채의 한 80%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는 어느 정도 하냐?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비 자금으로 한 20% 1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투자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544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544만 원 벌고 270만 원 쓰고 그 다음 100만 원은 예비 남기고 100만 원은 저축을 하고 있는데 저축 투자를 뭘로 하냐? 뭘로 하냐면은 100만 원 정도 저축 투자하는데 수시 입출금 이건 정말 비상금 되는 거겠죠. 이제 월급 통장에 남겨놓고 나머지 한 40만 원은 적금 들거나 청약을 넣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36만 원은 보험을 들어. 와,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 줄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9만 원이 투자 상품, 주식이나 비트를 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안전 자산 베이스로 이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표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그 투자는 많이 안 하는구나. 많이 안 하고 그 보험을 진짜 많이 드는구나. 한국 보험 시장 여러분 엄청 큰 거 아십니까? 예전에 더 컸지만 지금 보험이 어쨌든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험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보험사 광고는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그 보험이라는 거를 저도 많이 이제 가입하지 않는데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적금이나 청약을 듣는 건 결국 예금 들어놓는 거니까 예금 넣는 거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44만 원 벌 때 퇴직연금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국민연금도 가입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분들의 퇴직연금이랑 국민연금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상품 위주로 운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만 원을 저축 투자를 하는데 실질 투자는 10%밖에 안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작은 금액을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제 부동산 얘기로 가볼게요.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그 가계 평균 자산은 6억 원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산 6억이고 그 다음에 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융자산이고요. 그러니까 분담금 한 2억 정도 내라 그러면은 그 돈이 있기가 어렵죠. 6억 자산이 있으니까 20%면 1억 2천인데 1억 2천에 금융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담금 2억 내라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운 거고요. 자산도 5분위, 4분위 자산 분위별로 있는데 최고와 최저 간의 자산 격차는 7배 정도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융자산 8천만 원 있는 거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고 나머지 금융자산인데 이것도 다 예적금 청약, 보험. 와우! 뭐 투자상품 25%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서 예적금과 보험에 우리는 약간 좀 너무 높은 그런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재밌는 거는 올해를 물어봤다는 거죠. 24년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올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이 26%, 구간별로 조금 다른데 20%대는 좋아질 것 같다. 한 50%는 비슷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퍼센티지는 나빠질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소득 5분위만 좋아질 것이 조금 많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나빠질 것 같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훨씬 많으세요. 올해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소득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올해 왜 나빠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안 좋을 것 같다. 이거는 5분위에서도 똑같은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출이나 부채가 너무 늘어서 안 좋다. 그
그 다음에 가구 소득도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올해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적은 별로 없는데 가구 소득 증가 대비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실질 임금 증가율이 너무 낮게 나오고 생활비 수준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 좋다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 관리랑 이런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완전 뭐 물가도 보면은 그냥 완전 내깔려놨죠. 그래서 알아서 막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 25%만 투자하고 나머지 예적금하고 여전히 80%가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는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침체하면은 그냥 가계자산 붕괴가 나오는 그런 체제가 그냥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해서 쓰는 거고요. 가계자산 무너지면은 여기 기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이 좀 과도한 상승을 용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구입 부담이 되고 그들끼리 리그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은 그냥 정말 그들끼리 리그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어갔죠. 여기서 최근에 그 트렌드들은 이런 건데요. 요즘은 그래서 식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점심값 줄이려고 어쨌든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 남자는 도시락 싸온다 하고요. 여자도 이제 밀프렙이라고 밀프를 랩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 도시락 싸오거나 아니면은 뭐 식후에 아메리카노도 끊으려고 해. 또 구내 식당을 가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지금 6,000원으로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먹으면은 10,000원, 12,000원 막 이러잖아요. 여의도는 엄청 비싸. 여의도는 막 12,000원, 15,000원이 베이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내 식당을 제공하면 6,000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그 증가하는 속도보다 평균적인 물가와 자산 가격 인상을 못 따라가니까 엔잡러가 되고 있는데 이 엔잡러는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한 17% 정도가 엔잡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잡러가 되는 게 그냥 언제부터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결심한 연차를 보면은 사회 초창기 때부터 그냥 바로 엔잡러가 돼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회 초년기 때일수록 너무나 소득이 적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적으니까 엔잡러가 이제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Z들에게 또 물어봤죠. 집값이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2030 세대들이 판단하기로는 올해 그냥 매수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집값이 조금 고점인 것 같다. 근데 이것도 4050, 60들에게 물어보면은 집값 고점인 것 같냐라고 하는 그 퍼센티지가 37.5%, 접점이 38.3%, 저점 인식론이 더 커. 그러니까 4050, 60들은 작년 집값이 저점 인식론이 더 컸고 그 다음에 작년 집값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24년 집값이 올해 좀 고점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이 그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4060의 그 리그가 그냥 주택시장 돌아가는 리그고 2030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영원히 안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들어오겠지만은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들어오는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질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그 임금 근로자들이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가족은행 없이는 이 MZ들도 집을 못 사고 있어요. 2030의 자가 구입 시 활용한 대출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한 2030 때 절반은 70% 이상을 다 대출을 받았는데 네, 부모의 지원으로 충당했거든요. 이게 요즘 호주도 그렇지만 부모의 지원이 없이 집을 사는 생애 최초 가구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게 호주의 전반적인 그런 트렌드고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도 이미 약간 그렇잖아요. 전세든 매매든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집을 못 사는 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구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점점 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결국에는 부모 지원으로 집을 사는 친구들은 유주택으로 올라가고 아니면은 못 올라가고 완전히 계층화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전세를 안 하냐 물어보면은 왜 월세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다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40부터 60 세대가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은 없고 그냥 전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니까 산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 나오는데 청년들은 전세 사기일까 봐 그래서 전세 못하고 저 월세 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되게 유의미하고 가슴 아픈 데이터였다. 결론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돈이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되는 건데
그 소득 증가는 적고 물가는 높고 그 다음에 경기는 저조하죠. 그러면 경기가 저조하면 저성장이 나오고 저성장이 나오면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는데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자산 가격이 올라지면은 결국 그거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수혜가 집중적으로 가는 게 고착화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자료들을 낼 때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나누더라고요. 5분위 소득 얼마, 1분위 얼마.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1분위 중에서도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0%가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가의 주택을 무대출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자산가예요. 그래서 현재 가계에 여러 가지 복지 대책, 지원 대책을 쓸 때 자산도 없고 소득이 없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자산은 막 어마어마한 수억짜리 갖고 있고 10수억짜리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다고 그들을 빈곤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건 너무 소득 베이스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 청년들 역시 부모 세대가 유다주택자인지 아니면 무주택 가구인지 부모의 자산 상황에 따라서 자산은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고려해서 그 정책들을 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땐 멀쩡하게 그냥 좋은 회사 다니고 높은 약간 연봉 수준을 또래보다는 많이 받으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한국의 이런 자산 베이스의 부동산 베이스의 경제 구조 속에서는 부모 지원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자산 축적을 오히려 더 못하고 부모의 지원을 통해서 자산 축적이 더 용이한 이런 사회가 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소득 얼마 이상은 막 부자고 소득 얼마 이하는 가난하고 이런 해석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택 관련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에서도 입체적으로 그렇게 정책들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소득으로도 분류했지만 자산으로도 분류를 하는데 소득과 자산을 같이 망라한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는데 이런 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은 점점 이제 소득만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생각에 또 오늘도 우울한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시간, 재밌는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